평생을 헌신한 아들 내외를 위해 68세 어머니는 명절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39세 며느리의 차가운 무시와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뿐인 아들은 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어머니의 가장 위대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가을볕에서도 문득문득 서늘한 바람의 결이 느껴지곤 했어요. 괜히 마음이 스산해지는 날씨였죠.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니까 마음을 다잡고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섰어요. 좌판에 나온 햇밤이며 대추가 어찌나 실하던지 이걸로 정성껏 상을 차리면 조상님들도 우리 식구들도 참 좋아하겠다 싶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명절 준비는 늘 함께였어요. 그는 밤을 깎고 저는 옆에서 전을 부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쪼르르 달려와서 송편을 빚는다고 조물거리다 온 얼굴에 콩고물을 묻히곤 했죠. 그런 기억들이 시장의 소란함 속에서도 문득문득 떠올라 저 혼자 피식 웃음이 났어요. 지금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 매년 이맘때면 꼭 이렇게 옛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져요. 그래도 이게 제가 지켜야 할 도리이고 가족을 위한 제 사랑의 방식이니까요. 제 손 하나 부지런히 움직여서 온 식구가 모여 맛있게 먹고 웃을 수 있다면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손 가득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에는 다가올 명절에 대한 작은 설렘과 기대가 담겨 있었죠. 집에 들어선 이거실 소파에는 아들 내외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전직 사서였어요. 평생을 조용한 서고에서 책들과 함께 살았죠. 은퇴하고 나서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제가 평생 일에 장만한 이 집에서 아들 내외가 자리 잡는 걸 보는 게 제 마지막 기쁨일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들 민준이는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하지만 요즘 부쩍 얼굴에 그늘이 많아졌어요.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지 집에 오면 말수도 줄고 아내 눈치를 살피는 일이 잦아졌죠. 며느리 지영이는 참 요즘 아이답게 똑부러져요. 소셜미디어라고 하죠? 거기서 꽤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팔로워가 5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는 법이 없어요. 거실에서도 식탁에서도 심지어는 저와 이야기할 때도 힐끗힐끗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곤 했죠. 가끔 제가 스마트폰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물어보면 지영이는 특유의 그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건 복잡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 말이 고맙게 들리기보다는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 사람이라고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용히 상처받곤 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할 수밖에요. 그저 아들 보기 민망해서 그래 고맙다 하고 마는 거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로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죠.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민준이가 밥만 깨작거리다 어렵게 입을 떼더군요. 저희도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해서 효도 계약서 같은 걸 형식적으로라도 써야 할 것 같다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효도랑 계약서라니 평생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단어들의 조합이었어요.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린 저를 보며 지영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면서 서로 깔끔하게 권리랑 의무를 정하는 게 현명한 거라고요. 수십 년 세월 아들을 위해 바친 제 마음이 제 인생이 고작 몇 장의 종이 위에 적힌 의무 따위로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밥을 삼켰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어미는 강해야 한다. 수없이 되뇌면서요. 겨우 생각해보마 한마디 내뱉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때였어요. 지영이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더니 제가 만든 나물 반찬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팔로워들에게 보여준다며 생긋 웃더군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 손맛 좀 보세요. 완전 레트로 감성하고요. 레트로 감성이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제 음식과 제 인생 전체를 촌스럽고 낡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말이었죠. 제 정성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저는 아들 내외의 식탁에 앉아있는 이물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었나 봐요. 잠결이라 몽롱한 와중에도 그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밝혔어요. 어머니만 잘 설득하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아서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아들의 목소리. 그냥 빨리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서로 편하고 깔끔한 방법이라는 며느리의 목소리. 저는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악몽을 꾸는 걸 거라고 애써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들은 너무나 선명했죠. 불안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틀 무렵 저는 늘 그랬듯 낡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날의 대화와 함께 떨리는 손으로 단 몇 글자를 적어 내렸어요. 내 집인데 라고요. 제가 남편과 평생을 바쳐 일구고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켜켜이 쌓여 있는 이 집. 그 집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는 그런 밤이었어요. 배신감의 씨앗은 그렇게 가장 믿었던 아들의 목소리를 자양분 삼아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추석날 아침이 밝았는데 온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한겨울 냉골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죠.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조상님들께 드릴 제사는 모셔야 하니까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묵묵히 탕국을 데우고 마지막 전을 부쳤어요. 아들 내외는 한참이 지나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고 제가 차린 아침밥상에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건성으로 숟가락만 몇 번 떴어요. 곧이어 민준이 고모들이 들이닥치듯 찾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혀를 차더군요. 요즘 세상에 제사가 다 뭐냐면서요. 그러고는 며느리 지영이 옆에 딱 붙어 앉아서는 이제 오빠도 없으니 내가 이 집의 어른이나 마찬가지라며 제 속을 긁어댔어요. 저는 그저 못 들은 척 묵묵히 찻잔을 나를 뿐이었죠.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등 뒤로 날아와 꽂히는 가시 돋친 말들에 심장이 서늘하게 저려왔어요. 드디어 제사를 마쳤을 때 저는 이제 다 끝났다고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지영이가 제가 밤새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놓인 제사상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기름지고 촌스러운 음식은 이제 아무도 안 먹어요. 사진 찍기에도 안 예쁘고요. 그러더니 망설임도 없이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이던 동그랑땡이며 꼬치전을 집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툭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생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온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던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어찌 감히 조상님들께 올린 음식을 버리느냐고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날카롭게 터져나올 줄은 저 자신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 분노는 아들의 더 큰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죠. 민준이가 제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지영이 말이 뭐가 틀려요. 평생 그렇게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 말과 함께 아들은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세게 밀쳤어요. 순간 휘청하며 뒤로 나자빠질 뻔했죠. 아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경멸과 분노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뱉었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시라고요. 쫓겨나듯 집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동네 친구 은경이네 집 앞이었어요. 은경이는 전직 구청 공무원이었는데 저와는 젊을 때부터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유일한 친구였죠. 엉망이 된 제 몰골을 보는 경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서야
저는 겨우 목을 열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은경이는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한참 저를 위로하던 은경이가 문득 뭔가 생각난 듯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 며느리라는 애 혹시 이거 아니냐면서요. 은경이가 보여준 화면에는 지영이의 소셜미디어 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제가 아는 계정이 아니었어요. 비공개 계정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리고 그곳에는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둔갑해서 올라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가스라이팅, 이제는 신체적 위협까지. 더는 못 참겠어요. 독립이다비다, 가정폭력, 노인학대라는 글과 함께요. 글 밑에는 사진도 한 장 첨부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성을 잃고 지영이에게 소리치는 순간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마치 제가 금방이라도 며느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어요.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파렴치한 노인 학대범으로 만들려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이었어요. 제가 겪은 일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어두운 음모의 일부였던 거죠. 제 평생을 바친 아들, 제 모든 것을 내어준 가족이 제 등 뒤에서 이런 끔찍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어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천천히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이내 냉철한 결심으로 바뀌어 갔죠. 저 아이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제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본 은경이가 조용히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했던 그 명절날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아닌 싸울 준비를 마친 전사로요. 은경이네 집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낯설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천장의 무늬만 바라보았죠. 눈을 감으면 아들의 싸늘한 눈빛과 며느리의 비웃음이 어른거렸고 눈을 뜨면 낯선 방의 고요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제 속을 온통 헤집어 놓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응어리져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시체처럼 누워 지냈어요. 은경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등을 두드려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냥 동네 도서관에서 책이나 빌려주던 그런 사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한창 일하던 90년대 후반 도서관에 컴퓨터가 처음 들어오고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그때 제가 그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 중 하나였죠. 수십만 권의 장석카드, 낡은 신문기사, 빛바랜 사진들, 그 혼돈과도 같던 아날로그 정보의 산더미 속에서 밤을 새워가며 논리적인 질서를 찾아내는 일이 제게는 너무나 큰 희열이었어요. 어떤 정보를 어떤 항목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검색어를 설정해야 이용자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정보의 분류와 교차 검증,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전문가였어요. 결혼하고 민준이를 낳으면서 제 경력은 그렇게 멈춰버렸지만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그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나 봐요. 그 생각이 들자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은경이에게 부탁했어요. 혹시 안 쓰는 노트북이 있으면 하나 빌려달라고요. 은경이는 의아해하면서도 자기 아들이 쓰던 낡은 노트북을 창고에서 꺼내다 주었죠. 제 앞에 놓인 노트북을 보니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며느리가 늘 저를 무시하며 말하던 바로 그 디지털 세계의 관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알 수 없는 투지가 끌어올랐죠. 전원을 켜고 인터넷에 접속했어요.
처음에는 마우스조차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초보자를 위한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200% 활용법 같은 온라인 강의를 닥치는 대로 찾아봤어요. 밤을 새워가며 화면 속 강사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이 디지털 세계가 제가 평생을 바쳤던 도서관의 정보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거대한 디지털 서고였고, 동영상 편집은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어요. 심지어 데이터 복구 기술은 훼손된 고문서를 복원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었죠. 단순한 학습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재능의 재발견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조롱했던 바로 그 세계에서 저는 잊고 있던 제 능력을 다시 찾아낸 거예요. 제 손끝에서 정보들이 분류되고 저장되고 재구성되는 것을 보며 수십 년 만에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제 숨겨진 강점, 그건 바로 정보를 지배하는 능력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온라인에 남긴 거짓의 흔적들, 그건 저를 공격하는 무기인 동시에 그 아이의 모든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의 보고였어요.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억울함을 토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대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차가운 디지털 증거들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엮어서 진실 그 자체를 보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저를 지키기 위한 완벽한 디지털 무장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 만에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은경이는 그런 저를 보며 혀를 내둘렀죠. 더 이상 슬픔에 잠겨 한숨만 쉬던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눈빛에는 젊은 시절 서고를 누비던 사서의 예리함과 정보 분석가의 자신감이 번뜩이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의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제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키보드 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주는 은경이에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어요. 저 아이가 내게 총을 쐈으니 나는 이제 대포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였죠.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사서에 혼이 깨어난 걸까요? 그날 이후로 은경이네 집거실은 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어요. 은경이는 어디서 커다란 화이트보드까지 구해다 주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마치 거대한 도서 목록을 정리하듯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력은 아직 녹슬지 않았더라고요. 효도 계약서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날짜와 시간, 며느리가 제 음식을 조롱하며 비웃던 그 표정, 그리고 마침내 제가 집에서 쫓겨나던 그 순간까지 모든 사건들을 분과 초 단위로 기록하고 각각의 사건과 연결된 증거 유형들을 꼼꼼하게 분류해 나갔어요. 며느리의 비공개 SNS 게시글은 이 모든 사건을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였죠. 저는 그 아이의 계정을 밤새도록 파고들었어요. 과거 게시물까지 하나하나 분석하며 그 아이가 언제부터 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정심을 유발했는지 그 패턴을 찾아냈어요. 그건 단순한 감정의 배설이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저를 고립시키기 위한 여론전이었죠. 화이트보드 한쪽에는 사건의 타임라인이, 다른 한쪽에는 며느리의 SNS 활동 분석표가 빼곡하게 채워져 나갔어요. 그걸 보고 있던 은경이가 혀를 내둘렀죠. 너는 옛날부터 뭐 하나를 파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다면서요. 하지만 정보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제게는 이 정보들을 법이라는 칼로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죠. 은경이는 며칠을 수소문하더니 자기 아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유능한 변호사라면서요.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젊은 사람이 제 이런 늙은이의 가정사를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줄까 싶어서요.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 번듯하고 똑똑해 보이는 젊은 변호사 한동훈이라는 청년이 저를 맞았어요.
처음 동훈 씨의 눈빛은 그저 의례적인 친절함 뿐이었어요. 어머니 친구분이 겪으신 안타까운 일 정도로 여기는 게 보였죠. 저는 구구절절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그의 앞에 펼쳐 보였어요. 화이트보드를 찍은 사진, 사건 타임라인, 며느리의 SNS 게시글을 분석한 보고서까지요. 동훈 씨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의례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전문가의 예리한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죠. 그는 제 자료들을 한참 동안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들고 저를 다시 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서려 있었죠. 이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고, 디지털 시대에 벌어지는 신종 명예훼손이자 지능적인 노인 학대 사건이라는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을 만나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는 제 사건을 정식으로 맡아주기로 약속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담긴 현관문 앞 CCTV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영상은 삭제되어 있었죠. 아들 내외가 증거를 없애려 한 게 분명했어요. 잠시 절망감이 들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배운 지식을 총동원했죠. CCTV 업체에 연락해 클라우드 서버 자동 백업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동훈 씨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거쳐 서버에 접근할 권한을 얻어냈어요. 마침내 제 노트북 화면에 아들이 저를 밀치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날의 영상이 재생되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모들이 동네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제가 치매가 와서 착한 조카 며느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였죠. 예전 같았으면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겠지만 이제 저는 달랐어요. 마침 열린 동네 반상회에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실은 법정에서 곧 밝혀질 테니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달라고요. 제 당당한 태도에 웅성거리던 동네 사람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고모들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동훈 씨의 법적 자문을 받아 제가 수집한 모든 디지털 증거들, 즉 CCTV 영상, SNS 게시글, 스크린샷,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녹음해 두었던 통화 파일까지, 이 모든 파일에 해시값이라는 것을 부여해서 그 누구도 이 증거들이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모든 증거는 진실의 타임라인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완벽한 프레젠테, ATION 파일로 정리되었죠.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늙고 힘없는 여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십 년간 정보의 바다를 항해했던 노련한 사서가 벼려낸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의 칼날이었어요. 결전의 날,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슬픔에 잠겨있던 희생자 김수희가 아닌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으러 가는 전사 김수희로서 마지막 예를 갖추고 싶었거든요. 한동훈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하는 내내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지난 몇 주간의 분노와 슬픔이 모두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맑은 확신만이 남아 있었죠. 사무실에 들어서니 먼저 와 있던 아들 내외와 고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죠.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 지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변호사까지 선임하셨다고요?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실 필요는 없었는데. 그 말투에는 저를 한심하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들 민준이는 제 눈을 피한 채 서류 가방만 만지작거렸고, 고모들은 옆에서 거들었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효도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길이라면서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 앉아 동훈 씨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제가 입을 여는 대신 동훈 씨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죠. 오늘 이 자리는 김수희 여사님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박민준 씨가 김수희 여사님을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친 추석 당일 12시 41분 현관 CCTV 영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익숙한 저희 집 현관문이 나타나자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선명한 화질의 영상 속에서 아들의 분노에 찬 얼굴과 저를 밀치던 거친 손짓, 그리고 제 앞에서 무정하게 닫히던 현관문의 모습이 소리까지 생생하게 재생되었죠. 아들 내외와 고모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거대한 권력 역전의 시작이었어요. 동은 씨는 잠시의 정적도 허용하지 않고 제가 밤새워 정리한 진실의 타임라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죠. 지영이가 촌스럽다며 제가 만든 제사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었어요.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화면에는 지영이의 비공개 SNS 게시글이 떴어요.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 이제는 신체적 위협까지라는 글과 함께 교묘하게 편집된 제 사진이 보였죠. 그리고 동훈 씨는 그 게시글이 올라온 시간이 제가 집에서 쫓겨난 직후인 12시 55분이라는 사실을 CCTV 영상의 시간과 정확히 비교해서 보여주었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계획된 음모의 증거였어요. 증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효도 계약서를 강요하던 날의 대화 녹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던 그들의 계획이 담긴 통화 기록, 고모들이 동네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던 증언들까지 제가 수집하고 분석한 모든 진실들이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되어 스크린 위에서 펼쳐졌어요. 모든 영상과 자료 공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에 휩싸였어요. 민준이와 지영이, 그리고 고모들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잿빛이 되어 있었죠. 침묵을 깬 것은 지영이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어요. 조작이야. 저건 다 조작된 영상이라고요. 하지만 동훈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어요. 모든 디지털 증거는 법적 증거 능력을 갖춘 해시값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건 법정에 가면 더 명확해지겠죠. 그 말을 끝으로 지영이는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죠. 아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자신이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깨달은 사람처럼요. 이내 아들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억눌린 흐느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고모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발을 빼려는 비겁한 모습이 역력했죠. 그때 동훈 씨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로 조용히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제 평생에 한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선고와도 같은 말을 뱉었죠. 김수희 여사님의 뜻에 따라 며느리 이지영 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아들 박민준 씨에 대해서는 여사님 소유의 주택에서의 즉각적인 퇴거를, 그리고 고모님들에 대해서는 위증 및 명예훼손 동조 혐의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완벽한 논리와 반박 불가능한 증거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어요.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칼은 부러졌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거짓의 성은 산산조각 났죠. 수십 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하고 억울한 한이 마침내 눈 녹듯 스르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고요한 해방감이 제 온몸을 감쌌어요. 저는 그저 말없이 무너져 내린 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심판의 날이 지나간 후 제 삶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법적인 절차들은 한동훈 변호사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며느리 지영이는 제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했고 자신의 SNS의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정중한 사과문을 게시했어요. 하지만 그 글에서는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의무감만이 느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는 아들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들 민준이는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에서 조용히 짐을 쌌어요. 텅 빈 아들의 방을 보고 있자니 시원함보다는 오히려 헛헛한 마음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며칠 뒤
아들은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다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잘못했다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울먹이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지금은 너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데 먼저 집중하렴. 단호했지만 그게 어미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싸움이 끝났고 고모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레 끊어졌어요. 통장에는 며느리가 보낸 위자료가 찍혀 있었어요. 제 승리의 증표였죠. 하지만 그 숫자를 보고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돈으로 받은 상처가 돈으로 치유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친구 은경이와 한동훈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제 결심을 이야기했죠. 저는 이 돈과 제 사비를 보태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작은 단체를 만들고 싶다고요. 디지털 세상이 뭔지 몰라서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온라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 없는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고요. 제 이야기를 듣던 은경이의 눈가가 붉어졌고 동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주 멋진 생각이라고. 자기가 법률적인 절차는 모두 책임지고 돕겠다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응어리가 눈 녹듯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진짜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거죠. 그렇게 비영리 단체 수의 디지털 브릿지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름 그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고립된 어르신들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겠다는 뜻이었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저희 집 거실은 더 이상 쓸쓸한 공간이 아니에요.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이면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교실로 변신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외롭고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는 김수희 선생님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 켜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분들이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인터넷으로 장을 보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법을 배우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껴요. 아들 민준이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요. 예전처럼 거창한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저 묵묵히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삐걱거리던 문을 고치고 서툰 솜씨지만 저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죠.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끓여준 미역국을 먹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자의 관계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의무와 희생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 말이에요. 오늘도 저는 제 교실에 서 있어요. 제 옆에는 얼마 전 아들에게 스마트폰을 빼앗기고 사기꾼 취급을 받았다며 찾아오신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죠. 그분의 떨리는 손을 꼭 잡고 저는 컴퓨터 마우스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렸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멀리 사는 딸에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성공하고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얼굴에도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 번졌어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깊었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희망의 다리로 바꾸는데 성공한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런 것이겠죠. 김수희 여사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효도는 계약서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승리란 복수를 넘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다른 사람을 위한 희망의 다리로 만드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을 다시 쌓아 올리느냐겠죠.